안녕하세요 여러분. 전찬일 이덕일의 종이무진 영화 역사를 담아라 6.25가 다가오고 있습니다. 이번에는 태극기 휘날리며와 고지전 등을 통해서 6.25 특집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. 이덕일 소장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앞으로 우리 저 댓글 중에 이덕일 소장을 이덕일 소장이라고 하지 말고 그 호인 천고 선생으로 불러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이제 천고가 사마천과 반고의 그 한자씩 따서 천고라는 아주 뜻깊은 호인데 앞으로 그 요청이 아주 설득력 있다고 판단돼서 천고 선생으로 호칭하겠습니다. 괜찮습니까? 뭐 다양하게 네. 그때 이덕일 소장 천고 선생을 혼용해 쓰도록 하겠는데 이 자리에서 그 댓글을 남겨주신 그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전하겠습니다. 하여튼 그 좋으시겠어요. 이렇게 팬이 호로 불러달라는 그런 요청까지 하고 어떻습니까? 저희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는 뭐 네. 사제지간이다 팬이다 그런 말을 잘 안 써요. 네. 다들 도반이라는 도반. 표현을 쓰는데 이제 같은 길을 가는 뭐 벗이란 그런 뜻이죠. 네. 근데 반자를 보면 사람 인변의 절반 반이에요. 네. 그러니까 사람은 반이라는 거죠. 네. 그 둘 이상이 모여야 네. 완전체가 되고 그래서 이제 한 길을 같이 가는 사람들 이제 그런 뜻으로 다 표현을 합니다. 네. 자,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6.25가 돌아오기 때문에 사실 6.25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 6.25를 직접 겪었든 겪지 않았든 그 분단의 현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데 그래서 한번 그 6.25 특집으로 우선 태극기 휘날리며를 통해서 6.25를 한번 짚어보는 사실 그런 순서를 갖겠는데요. 사실 이제 6.25와 또 나아가서 그 6.25로 인한 어떤 빨치산이라고 하죠. 그 파르티잔. 근데 이제 빨치산 이야기는 심심치 않게 영화화 됐었죠. 그래서 한국 영화사에 아주 걸작인 1950년대 중반에 나왔던 이강천 감독의 피아볼 같은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전쟁의 그 직접적인 6.25 전쟁의 뭐 참사를 찍은 것보다는 그 전쟁으로 인해서 그 일종의 파르티잔 활동을 하는 일련의 그 빨치산 이야기를 아주 수준급 그 당시 1950년대 중반이라는 시점을 생각하면 아주 놀라운 수준의 영화를 만들어냈고요. 물론 그 영화에서 보이는 좀 보수적인 그리고 반공적 시선은 오늘날의 시점으로는 좀 거슬릴 수 있습니다만은 한국 영화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작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는데 혹시 그 영화 아시죠? 말만 들었고 네, 피하고는 보시지는 보긴 않으셨구나. 못했어요. 예. 나중에 이제 뭐 쉽게 볼 수 있으니까 한번 기회에 대해서 보시고 나서 우리가 다음에 또 다른 식으로 한번 짚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저 빨치산 얘기하면 바로 정지영 감독의 남부군으로 가죠. 네. 그래서 그런 이제 1990년에 문을 여는 영화인데 오늘은 그 직접적인 6.25 그 전쟁 속으로 들어간 영화의 그 대표작 중에 대표작이죠. 강재규 감독의 태극기 휘날리며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강재규 감독은 그 장편 데뷔작 은행나무 침대부터 그 다음에 휘리 그리고 태극기 휘날리며까지 세 편의 영화를 통해서 연속적으로 한국 영화 산업사, 한국 영화 역사의 세 장을 연 감독이고 해서 제가 2019년에 한국 영화 100주년을 맞이해서 정확하게 이때는 이제 한국 영화 제작 100주년인데 100주년을 맞이해서 한국의 감독 10명을 뽑으면서 저는 그 10명 중에 한 명으로 강재규를 뽑았었습니다. 사실 어떻게 보면 평론가의 선정치고는 의외일 수 있는데 제가 왜 강재규 감독을 그 10명 안에 포함시켰느냐 하면은 오늘날 지금 뭐 코로나19 때문에 주춤하고 있습니다만은 1990년대 후반 그리고 2000년대를 거치면서 팽창한 한국 영화 산업의 초석을 깐 두 감독이 강우석, 강재규입니다. 그래서 그 강우석 감독과 강재규 감독을 한꺼번에 묶어서 그 중에 한 명을 택해야 됐는데 아무래도 영화적으로는
투캅스보다는 쉬리의 의미가 조금 더 저한테는 컸다고 판단이 됐고, 또 태극기 휘날리며 같은 영화는 또 실미도 위에서 두 번째 천만 영화로 이제 자리매김됐는데 해서 그 강제운동을 뽑았습니다. 그 강우석 감독은 NG가 없는 감독이라 그러던데 사실이에요? 뭐 구체적으로 NG가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아주 효과적으로 속전속결로 영화를 찍는다는 그런 의미겠죠. 어떤 그런 정보를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뭐 그렇게 영화를 찍는지 여부까지 잘 모릅니다. 그런데 캐릭터 자체가 우리 청구 선생의 말을 들으니까 아 그런 감독이구나 라는 수긍은 갑니다. 근데 본인이 어떤 네. 그 방송에 나와가지고 딱 시간 정해서 마치 이제 출퇴근하는 직장인처럼 딱 찍고 퇴근한다라고 하는 말 듣고 제가 특이한 분이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. 네, 태극기 휘날리면은 뭐 오리지널 보셨을 테고 또 이번에 우리가 이제 짚으면서 다시 영화를 한번 떠올리시거나 또 보셨던 것 같은데 한번 역사학자로서 태극기 휘날리며에 대한 총평을 한번 해주실래요? 저는 이제 6.25 다른 영화들을 보면은 약간 이제 영화를 볼 때는 이제 약간 한 발 뭐 떨어져서 본다든지 아니면 어디에 감정이 이입돼서 본다든지 뭐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두 가지가 다 잘 안 되는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6.25라는 전쟁의 성격을 항상 이제 보기 때문에 네.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몰입을 좀 방해한다 그럴까요? 그런 점은 이제 자꾸 제가 역사학자로서 이 팩트와 영화 사이에 그 다른 점들 뭐 이런 것들도 좀 봐서 그런지 이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요. 이제 무엇보다도 저는 뭐 영화뿐만 아니라 문학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. 그 6.25 같은 그 사변을 겪고 나서도 우리는 이제 노벨 문학상 하나를 원래 형상화하지 못하지 않습니까?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 함석헌 선생이 박정희 정권 때 쓴 글을 보고 제가 놀란 적이 있는데 6.25 참전 용사들이 이제 훈장 달고 다니는 걸 보고 자기 형제를 죽여놓고 뭐가 자랑스럽다고 훈장 달고 다니느냐. 이제 뭐, 그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그분은 함석헌 선생은 분명 이 북한 사람이거든요. 그분 고향이 평안북도 용천군인데 그 용천이 또 저희 아버님 고향이기도 하셔가지고 어릴 때 전 그분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어요. 그분이나 저희 아버님이나 똑같이 체제 속에서는 분명히 이제 그 대한민국을 선택해서 월남하신 분들인데 6.25를 바라보는 관점은 또 이제 좀 복잡한 거죠. 그러니까. 그 뭐냐면 결국 함석헌 선생이 6.25를 바라보는 관점은 대리전을 치렀다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래서 우리 역사를 이제 순환의 역사다라고 하는 건데 그 6.25를 다룬 영화들을 보면은 그 전체 큰 컨셉이 잘 안 드러나요. 제가 볼 때는. 그것이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 만든 그 6.25 영화들이 세계인들의 공감을 받기가 좀 이제 그 힘든 것이 바로 그런 측면이 아닌가. 왜 우리가 일제 35년 동안 식민 지배를 당했던 나라가 불과 5년 후에 서로가 이제 죽고 죽이는 전쟁을 치러야 했는지 그걸 단지 우리가 그 1950년 6월 25일 저 초등학교 때 아마 마찬가지였을 거예요. 그날 이제 매번 반공 걸기대회 하지 않습니까? 그럼 매일 1950년 6월 25일 그것도 일요일 이렇게 나오죠. 그리고 새벽 4시 이렇게 하는데 과연 그 전쟁이 그럼 아무 그전까지 저도 어릴 땐 그렇게 알아왔는데 아무 일도 없다가 갑자기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전면적으로 남침해가지고 시작된 전쟁이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당시에 냉전이라는 그 이 자본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의 극한 대립이라는 그런 속에서 한국이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의 서로가 양쪽이 힘을 시험하는 어떤 시범으로 걸려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죽어갔지 않습니까? 그럼 그런 큰 어떤 그 전쟁의 성격에 대한 이 규정들은 이제 태극기 휘날리면 다 열심히 했고 우리 영화가 진짜 많이 발전했다. 기술적인 측면이나 여러 표현에서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태극기 휘날리면 고주전이나 이런 걸 볼 때 좀 저는 이제 그런 점들이 잘 안 보이니까 좀 이제
몰입하기가 사실 조금 힘들어요. 6.25라는 전쟁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뭐 액션 씬을 보거나 막 이러거나 한쪽 편에 서가지고 보면 어떨지 모르겠는데, 전 그런 점들이 항상 뭐 이게 그 작품적으로나 그런 쪽으로는 상당히 내용적으로 잘 만든 작품인지는 모르겠는데, 저는 그런 생각이 뭐 영화에 대한 아쉬움이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6.25를 형상화한 영화뿐만 아니라 문학작품에서도 이제 느끼는 그런 이제 좀 아쉬움이라 그럴까, 한계라고 할까, 그런 게 좀 있다는 거죠. 사실 그 6.25를 바라보는 어떤 그 시선 또는 그 6.25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의 문제는 뭐 지금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고, 사실 뭐 상대적으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알레르기가 많이 약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뭐 반공, 나아가서 멸공 이데올로기가 우리의 주된 이데올로기였고, 그러다 보니까 영화 산업 같은 경우는 그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롭기가 어려웠겠죠. 투자를 받아야 됐으니까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기존의 그 좀 반공적 시선이라든지 멸공적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운 영화가 뭐 참 나오기 쉽지 않았고,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다음에 집중적으로 들어갈 뭐 고지전이라든지 또 뭐 이건 6.25 관련 영화는 아닙니다만은 박찬욱 감독이 만들었던 공동경비구역 제이세이 같은 경우는 세상엔 두 종류의 인간이 있어. 빨갱이 그리고 빨갱이들의 적. 기존의 이제 일방적인 예를 들면은 뭐 북한은 악이고 남한은 선이고 그리고 마치 우리가 어릴 때 뭐 공산주의자들은 꿀달린 도끼인 거 마냥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주의식으로 자유롭지 못한 어떤 결과들이 이제 영화적으로 그런 식으로 뭐 드러나고 또 형상화된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거리를 둔 상태에서 전문가로서 특히 역사학자로서 볼 때는 여러 가지 좀 아쉽고 문제점이 많겠다라는 생각은 저도 드네요. 네. 그 뭐 영화에 대한 부분은 뭐 전문가시니까 제가 그 영화가 뭐 잘됐다 못됐다 그런 부분들은 제 이제 뭐 평가하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. 뭐냐면 항상 이 6.25는 말씀드렸다시피 그 6.25란 전쟁의 이제 성격을 놓고 봐야 되는데, 그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국군의 입장에서 그러면 그게 이제 반공 이데올로기다라고 이제 비판을 받고, 그런 북한의 입장에서 그러면 저건 뭐 이제 색깔이 이상하지 않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비판을 받고 뭐 하는 건데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큰 틀에 그 6.25를 바라보는 큰 틀의 흐름이 이제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. 이게 백범 김구 선생이 일본이 패망하던 1945년 8월 15일 날 서안에 계셨는데요. 중국 서안에 계셨는데, 이때 일본이 항복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백범일지에 보면 자신은 우리가 생각하면은 임시정부 주석이 일본 패망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막 만져불렀을 것 같은데, 백범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절망을 느꼈다는 거예요. 왜냐하면 그 광복군이 그 정식 이제 참전국의 일원으로 그 인가받지 못한 상태에서 종전이 됐지 않습니까? 그래서 외세가 주도하겠구나. 앞으로 해방 정국은 외세가 주도하겠구나라는 그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. 우리가 백범 선생을 갖다가 상당히 폄하하는 말들이 요즘 많습니다. 무슨 주의네, 뭐네 막 하는데, 백범 선생이 그 평생을 싸워온 분으로 직감이 있는 거예요. 근데 나와보니까 서한 사람들은 막 만세 부르고 축포 추고 난리가 났는데 자신은 기뻐할 수 없다는 거죠. 왜냐하면 중국은 장개석에 이제 중국군이 그 참전국이었기 때문에 중국 정세를 주도할 수 있는데 우린 주도 못 한다는 거죠. 그래서 그 예견대로 남북에 각각 미군과 소련군이 들어오고, 그래서 해방과 동시에 분단이 되고,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 6.25라는 것은 사실은 어느 일방에 누가 먼저 총을 쏘았느냐 뿐만이 아니고요. 뭐냐면 이 당시에는 이승만 정권 때 평화통일을 주장하면 감옥 갔어요. 네. 또 반면에 북한에서는 1945년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평양에서
이북 5도당 열성자 대회라는 게 열립니다. 그게 뭐냐면 그 조선공산당 이북 5도당 열성자 대회인데 그 대회의 핵심 요지가 뭐냐면 북한을 먼저 민주주의화하고 여기서 말하는 민주주의는 사회주의화한다는 게야. 북한을 먼저 사회주의화하고 그 역량으로 소위 이제 남한을 해방하겠다, 남한까지 사회주의를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1950년 10월 10일부터 13일 사이에 이미 내린 겁니다. 그 속에서 이제 한쪽에서 남한에서는 북진 통일을, 무력 통일을 주장하고 북한에서는 그 사회주의 그 혁명 이론에 따라서 남한을 그쪽 용어대로 해방하겠다라고 하고 그 양쪽이 이제 충돌한 건데 다들 그 속에서 그것이 전부 다 그 미국으로 대표되는 자본주의 사회의 이해관계와 당시 그 소련으로 대표되는 사회주의 관계의 이해관계들이 그 한반도에 충돌한 결과 우리 민족끼리 서로 형제끼리 죽고 죽이는 이제 비극이 이제 발생한 거죠. 네. 사실 우리가 이제 지금 6.25 전쟁, 한국 전쟁이라고 칭해지는 6.25 전쟁에 대한 어떤 지금 그 성격 규정만으로도 우리가 사실은 여러 시간 동안 논의를 할 수 있을 텐데 일단 요 정도로 하고 이 영화에 대한 사실 뭐 영화적 이야기는 뭐 또 차차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아까 이제 대리전이라고 이제 일컬었습니다만은 사실 지금은 세상이 많이 좋아져서 우리가 대리전이라는 것도 이렇게 이것저것 눈치 안 보고 말할 수 있지. 예전에 만약에 우리가 이제 잘하던 뭐 20, 30대, 30, 40대 때 만약에 대리전이라고 해서 아마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모르죠. 우리 끌려가가지고 예. 바로 그냥 고문당하고 뭐 국가보안법 이적 무슨 또 찬양죄 막 이런 적이 있을 텐데 어쨌든 뭐 그런 눈치를 보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6.25를 대리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거는 하여튼 뭐 어떤 감사한 현실인 것 같고요. 사실 이 영화는 한국인들이 그 가장 그러니까 좋아하는 전쟁 영화일 뿐만이 아니고 2010년 정도의 어떤 설문조사에서는 한국 영화인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로 전쟁 영화가 아니고 좋아하는 영화로 태극기 휘날려며가 이제 뽑혔던 적도 있고 2014년에 이제 설국열차가 선보이고 그 이후에 이제 미국에서 개봉됐을 때 거기서 설문조사했을 때 휘리가 1위 나오고 가장 거기서 미국에서 조사해서 미국 영화인이 이제 가장 좋아하는 한국 영화로 휘리가 1위 나오고 태극기가 2위 나왔었던 적이 있는 그래서 태극기 휘날리면은 사실 최근 봉준호 그리고 그 전에 박찬욱 감독이 그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감독이 되기 전에는 가장 국내적으로 사랑받았던 한국 영화로 이제 우리가 태극기 휘날리며를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 6.25 전에 이제 특성을 말하다 보니까 영화 이야기는 정작 못했습니다. 이 영화는 이제 진석, 진태라는 두 형제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그 6.25의 어떤 비극을 극화한 영화인데 거기서 장동건, 원빈이라는 두 걸출한 그 탑스타들의 연기도 빛났었고 또 고인이 된 이은주의 그 연기도 또 눈길을 끌었었고 해서 첫 순서는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 두 번째 순서에서는 좀 영화 얘기로 들어가면서 역사 얘기를 좀 곁들이면은 좋을 것 같네요. 네, 그러면은 하여튼 그 6.25 특집으로 그 태극기 휘날리며 고진연을 통해서 6.25의 어떤 성격 규명 중심으로 해봤는데 다음 시간에 영화 속으로 좀 깊이 들어가도록 하고 이번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인사하시죠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